침대에 아주 오래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잠은 완전히 달아나 버린 적이 있나요?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불도 끄고 눈도 감았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머리는 더 또렷해지는 경험은요? 잠깐 눈을 붙였다 싶었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 깨서 시계를 보면 아직 한밤중인 경우는 없었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분명 잠을 자긴 잤는데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계속 졸기만 한 적은요?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상태를 당연한 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도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저는 아주 중요한 말을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점점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박자가 어긋난 시계처럼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그 뒤에 연결된 전체 시스템이 함께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나 기억력, 혈압,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은 아직 모든 것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며 하루에 단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몸이 스스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당신이 자신의 수면을 진지하게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수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어르신이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 자연스럽게 잠을 되찾은 실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동안 찾고 있던 해결책이 사실은 이미 당신 자신의 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일하는 동안 매우 많은 고령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 없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김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기간 지속된 피로 상태로 저를 찾아왔고 얼굴에는 늘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10년이 넘도록 매일 밤 아주 일찍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들기까지 4~5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들었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바로 완전히 깨어버렸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은 남은 잠을 모두 끝내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잠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김할머니는 수면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용량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은 잠드는 속도만 빠르게 해줄 뿐 진짜 쉰 것 같은 느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몸은 마치 전혀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손목의 특정한 지점을 몇 초간 가볍게 누르기만 해도 졸음이 아주 빨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할머니 자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너무 지친 밤 화장실에 다녀온 뒤 도저히 다시 잠들 수가 없자 결국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목 안쪽을 더듬어 설명에서 들은 작은 오목한 지점을 찾은 뒤 그곳을 눌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눈빛으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잠을 잤고 더 중요한 것은 깨어났을 때 머리가 유난히 맑고 몸이 여러 해 젊어진 것처럼 가벼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년기의 불면증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 뇌와 신경계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제가 김할머니를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떤 수면제를 드시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의 느낌, 잠을 기다리며 누워있을 때의 상태, 그리고 아침에 막 깼을 때의 감각에 대해 아주 자세히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불면증은 거의 대부분 하나의 단일한 문제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뇌에서 시작되어 자율신경계로 퍼지고 다시 심혈관계, 소화기관, 감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잠들기 어려움만 보지만 그 뿌리는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뇌는 매우 정확한 시계처럼 작동합니다. 밤이 되어 빛이 점점 줄어들면 몸은 자동으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는데 이 호르몬은 졸음을 유도하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뇌파는 느리고 규칙적이며 깊어지는데 특히 델타파가 활성화되어 몸이 진정으로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뇌 속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의 양은 소리 없이 감소하고 그 결과 수면은 얕아지고 아주 쉽게 깨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은 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단속적인 잠일 뿐 뇌가 진정한 깊은 휴식 상태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파를 측정해보면 이 차이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의 뇌파는 잔잔한 호수의 수면과 같습니다. 반면 오랜 기간 불면을 겪은 노인의 뇌파는 잔물결이 끊임없이 이는 바다처럼 계속 흔들립니다. 작은 소리 하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 혹은 소변이 마려운 느낌만 있어도 뇌는 즉시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바로 깨거나 새벽에 가까워질수록 더 잠들기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자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가 우연히 눌렀던 지점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는 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혈자리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오히려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배가 아직 부른 상태에서 혈자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다가 잠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심코 손이나 발을 마사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할머니 역시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장이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바쁠 때는 교감신경이 혈액과 에너지를 소화에 배분하기 위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반면 혈자리 자극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두 시스템은 마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을 잡아당기는 두 사람과 같습니다. 그 결과 몸은 소화도 잘 되지 않고 깊은 잠에도 들지 못하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를 한 뒤에 오히려 더 부룩함이나 메스꺼움, 더 또렷해진 의식을 느끼고 나서 이 방법은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실제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시행 시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강한 빛 아래에서 혈자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밝은 조명을 켜거나 손전등, 휴대전화 화면으로 혈자리 위치를 비추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필요하지만 강한 빛은 수면의 적입니다. 멜라토닌은 빛에 극도로 민감하며 특히 LED 조명과 화면에서 나오는 흰빛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뇌가 강한 빛 신호를 받으면 아직 낮이다라고 인식하고 졸음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를 즉시 줄여버립니다. 이는 대낮에 하늘의 별을 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의 특정 지점을 이용해 수면을 돕고자 한다면 주변 환경은 반드시 조용하고 충분히 어두워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이자 제가 노년층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머리와 손에만 집중하고 발은 차가운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을 뇌의 문제라고 생각해 머리만 조용해지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자의 만성 불면증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말초 혈액순환 저하, 특히 다리와 발의 순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발이 차갑다는 것은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손이나 머리의 어떤 지점을 얼마나 많이 눌러도 몸의 에너지는 위쪽에만 정체되어 고르게 퍼질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잠은 여전히 얕고 쉽게 깨며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가 남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아주 단순한 비유로 설명하곤 합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집안의 불이 아래층부터
차례로 하나씩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층이 여전히 차갑게 밝다면 위층의 불만 꺼서는 집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없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진정으로 편안해지려면 몸의 가장 아래쪽부터 먼저 따뜻해지고 이완되어야 합니다. 김 할머니는 이 세 가지 실수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서야 지난 수년간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애써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점, 환경, 순서만 제대로 바꾸었을 뿐인데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스위치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수면이 왜 흐트러졌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피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몸이 자연스러운 수면 상태로 한 걸음씩 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몸이 아직 제대로 기를 안내받지 못한 상태라면 결과를 너무 서둘러 기대하지 말라고요. 잠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신호들이 올바른 순서로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김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복잡한 일을 많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순서를 지킬 것, 절대 뒤바꾸지 말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몸의 가장 아래쪽부터 기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이 지나 포만감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김할머니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 하나하나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발이 점점 따뜻해지면 뇌는 몸이 이제 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저는 노년층에게 발이란 뇌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 스위치와 같다고 자주 설명합니다. 이 스위치가 여전히 차갑다면 뇌는 결코 깊은 잠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동안 김할머니는 발 안쪽에서 발목 가까이에 있는 한 지점을 아주 가볍게 누르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그 지점은 만지면 보통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단 몇 분만 그렇게 했을 뿐인데도 두 발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고 밤마다 반복되던 시린 느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단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건너뛰지만 실제로는 이 단계가 빠지면 이후의 단계들은 효과가 절반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기반이 준비된 뒤에야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는 정신 상태와 심장 박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김 할머니는 손목 안쪽에서 새끼손가락 쪽에 가까운 작은 오목한 지점을 찾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눌렀을 때 팔 쪽으로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과 함께 약간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리듬과 호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누를 때 약 10초 정도 유지한 뒤 5초간 힘을 풀고 이를 몇 차례 반복합니다. 누를 때는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손을 놓을 때는 길게 내쉽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과 몇 분 만에 김할머니의 심장박동이 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만 누우면 늘 느끼던 초조함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머릿속 생각이 예전처럼 마구 돌아다니지 않고 걱정스러운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로 몸이 긴장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노년층에게는 이 단계 하나만으로도 졸음이 분명하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면의 깊이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운 뒤 김할머니는 다시 발로 주위를 돌렸는데 이번에는 발바닥이었습니다. 발바닥 한가운데에는 발가락을 오므리면 분명하게 들어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점은 두꺼운 근육층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선 단계들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눌러야 합니다. 할머니는 엄지손가락으로 적당한 힘을 주어 깊은 뻐근함이 느껴질 정도로 누르고 약 15초간 유지한 뒤 손을 떼고 몇 초 쉬었다가 다시 반복했습니다. 두 발을 번갈아 가며 시행했습니다. 누르는 동안 저는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긴장이 호흡을 따라 발로 흘러내려가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압력 호흡 이미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매우 분명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몇 차례 반복한 뒤 김할머니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했으며 졸음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김할머니가 특히 걱정하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경우마다 아침까지 잠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단계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머리 꼭대기 부위에서 아주 가벼운 동작 하나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와 편하게 바로 누운 뒤 손끝으로 정수리 한가운데를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줍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몇십 번 정도만 반복해도 과도하게 활성화된 뇌 활동을 진정시켜 잠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처음에 김할머니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가지 단계를 모두 적용한 첫날 밤부터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일주일이 지나서는 몇 시간씩 끊기지 않고 자는 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더 이상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생물학적 신호들이 정확한 순서로 활성화되면 잠은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잠이 어떤 약보다도 훨씬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김할머니가 그 3가지 기본 단계를 점점 익숙하게 해나가자 제가 다음으로 안내한 것은 그것들을 딱딱하게 고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리듬 속에 유연하게 녹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분량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의 몸,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정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몸의 상태를 스스로 느끼고 현실적인 생활 리듬에 맞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일에는 잠을 최대한 많이 자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몸이 다시 생체 시계를 세우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김할머니에게 예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부터 잠자리를 준비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녁 초반부터 집안의 조명을 점점 어둡게 하고 TV 소리를 너무 크게 하거나 화면이 밝은 휴대전화를 보는 것 같은 강한 자극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이 지나면 발을 따뜻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만 해도 발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 침대에 누운 뒤에는 손목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단계를 짧게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몇 차례 눌러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각 부위를 1, 2분 정도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목적은 뇌에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익숙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김할머니가 조금 더 느슨하게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말은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를 깊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더 일찍 시작해도 되고 발을 더 충분히 따뜻하게 하며 마사지와 이완에 더 많은 시간을 써도 됩니다. 특히 이때 발과 종아리를 함께 돌보면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김할머니는 주말에 좀 더 꼼꼼히 한 날의 다음날 아침이면 몸이 훨씬 가볍고 정신도 한결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김할머니는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역시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혈압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몸의 특정 지점을 누르는 것이 혹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신경계를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자극은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자세를 너무 갑자기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이완 단계를 마친 뒤 일어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아주 천천히 움직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 절대 숨을 참지 말아야 합니다. 고르고 깊은 호흡이야말로 몸을 안전하게 조절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계나 팔찌 착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계를 차거나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는 팔찌를 착용합니다. 저는 김할머니에게 잠들기 전 이완 과정을 하는 동안만큼은 손목에 금속 물건을 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목이 완전히 이완되어 압박이나 이물감 없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수면이 안정된 뒤에는 다시 착용할지 말지를 개인에 따라 결정해도 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함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바닥이 예민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불편하거나 간지럽게 느낍니다. 김할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바닥이 너무 예민하다면 발가락을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싼 뒤 그 위에서 눌러도 충분합니다. 목표는 통증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완 신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자극입니다. 약 2달 정도 꾸준히 이어간 뒤 김할머니는 거의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한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평소보다 잘 오지 않더라도 자신이 직접 몸을 조절해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느낌이 수년간 약에 의존해 오다 다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정한 기술 하나가 아니라 더 큰 메시지입니다. 노년기의 불면증은 운명이 아니며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몸이 제대로 들어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실수를 피하며 작지만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잠은 값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뇌에 전달되는 올바른 신호에서 옵니다. 때로는 발을 따뜻하게 하고 호흡을 천천히 가라앉히며 잠들기 전 몇 분간 몸에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장기적으로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그분에게도 다시 평온한 밤을 되찾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